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21번째 시간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침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제국주의가 과연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바로 중국부터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청이 얼마나 잘 나갔던 나라였는지 기억나시죠? 정말 17, 18세기의 청은 전 세계의 은을 쓸어담는 나라였는데요. 이는 당시 청의 비단과 도자기, 차 등이 서양에서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은 청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청 입장에서는 딱히 서양과의 무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은 서양과의 무역 항구로 광저우 한 곳만 개방하고 상인조합이었던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무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무역에 영국이 큰 손해를 입자 영국은 청에게 공행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러자 영국은 자신들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청의 인도산 아편을 파는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아편 같은 마약을 국가 간의 무역에 사용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영국은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를 끌어들여 영국과 인도, 청과의 삼각무역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무역 적자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이었는데요. 아편으로 인해 자국 내의 은이 다량으로 빠져나가면 물론 국내에 아편 중독자가 많아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청 정부가 관리인 임칙서를 광저우로 보내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빼앗고 무역을 금지시키자 영국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를 구실 삼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이어진 제1차 아편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당연히 신식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영국과 난징조약을 맺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난징조약은 1842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의 내용에는 상하이와 광저우를 포함한 5개 항구의 개항, 영국에게 홍콩 할양, 공행무역 폐지, 배상금 지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옹성 같았던 중국도 결국 무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했는데요. 영국은 난징조약 체결 이후에도 추가로 조약을 체결해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 등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난징조약의 체결 이후에도 영국의 무역 적자가 쉽게 해소되지 않자 영국은 계속해서 무역 확대를 요구했고 청은 역시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번엔 에로우 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이어진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이 에로우 사건이란 아편 밀수선인 에로우에서 밀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 중 영국의 국기가 내려진 사건이고요. 이때 영국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억지를 부리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는 또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청을 공격했는데요. 프랑스는 자국의 선교사가 피살된 걸 구실삼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아편전쟁 역시 청의 패배로 끝났고요.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영국, 프랑스와 텐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텐진 조약에는 베이징의 외교관 주재, 텐진을 포함한 10개 개항장 추가,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1858년에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청이 이를 거부하자 영프연합군은 청의 수도인 베이징을 공격했고 이에 텐진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비준한 베이징 조약이 1860년에 체결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베이징 조약은 텐진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영국의 주룽반도 일부 할양과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 규정이 포함되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한 건 베이징 조약의 체결 과정을 러시아가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이렇게 거대했던 중국이 서양 세력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근대화를 향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중국의 근대화 운동, 태평천국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이어진 일종의 농민운동입니다. 사실 청이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농민들의 삶은 무척 어려워졌는데요. 영국에 지불해야 할 많은 배상금 때문에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 데다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와 물가 폭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 사이에서 청에 대한 반감은 더욱 고조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홍수전이란 인물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일으킨 운동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홍수전은 자신이 하느님, 즉 상제의 아들이자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며 상제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특히 만주족은 멸하고 한족은 흥하라는 멸만 흥한을 내세웠고요. 전족과 같은 중국의 고질적인 악습을 폐지하고 남녀평등과 토지의 균등분배를 주장해 농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전이 세운 태평천국은 난징을 점령하고 한동안 기세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평천국 운동은 결국 한인 관료와 신사층의 주도로 조직된 향용과 서양 군대에 의해 진압당하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무운동인데요.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앞장섰던 중국번과 이용장 등의 한족 출신 관료들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 과정에서 본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양무운동을 전개한 건데요. 이들은 근대적 공장을 설립하고 군수산업을 육성했으며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신식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서양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양무운동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건 바로 중체서용입니다. 중체서용이란 중국의 전통과 제도를 보존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양무운동의 한계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본질은 그대로 두고 기술 도입만에 초점을 맞춘 양무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양무운동의 한계를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청일전쟁이었는데요. 서양의 기술을 열심히 받아들였지만 결국 변방의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일본에게까지 패배하자 양무운동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청은 일본에 타이완을 할양해주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청의 일부 지식인들은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변법자강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이러한 변법자강 운동의 주요 인물은 캉유웨이와 랑치차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이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딴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변법자강 운동은 당시 청의 황제였던 광서제의 지지로 더욱 활발히 전개됐고요. 과거제 개혁과 서양식 근대교육의 보급, 상공업의 진흥 등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무술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무술변법을 보수파들이 반대하자 광서제가 보수파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러자 보수파들은 당시 또 다른 권력자인 서태후를 찾아가는데요. 서태후는 한풍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태후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러한 서태후는 한풍제의 사후 자신의 어린 아들인 동치제를 황위에 올렸지만 동치제가 일찍 사망하자 다시 자신의 조카 광서제를 황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광서제는 고작 3살이었어요. 그러니 광서제가 장성할 때까지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서태후였고 변법자강 운동이 추진될 당시 황제의 권한은 장성한 광서제에게 있었지만 사실 서태후의 입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광서제에게 쫓겨난 보수파들이 서태후를 찾아간 건데요. 결국 서태후와 보수파들은 광서제를 유폐하고 개혁을 추구하던 지식인들을 처단했습니다. 이에 결국 변법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났고요. 이렇게 중국의 근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들어온 서양 열강들은 각종 이권을 빼앗고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자 외세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고 이에 의화단이 산둥반도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의화단은 무술연말을 하는 일종의 종교단체였는데요. 이들은 청을 돕고 서양을 몰아내자는 부청 멸양을 외치며 외세의 침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트교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의화단은 선교사를 살해하고 교회와 철도, 전신 등을 파괴하며 서양 세력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고요. 청 왕조의 후원을 등에 업고 수도인 베이징까지 진출해 외국 공간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화단은 결국 열강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됐는데요. 이때 영국과 독일, 러시아, 일본 등 8개의 나라가 동시에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화단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청은 1901년 열강들과 신축조약을 맺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신축조약을 베이징 의정서라고 하기도 해요. 암튼 이 신축조약으로 청은 결국 베이징의 외국군대 주둔을 허용했는데요. 참 청 입장에서는 무척 굴욕적인 상황이었겠죠.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의 보수 세력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신식군대를 창설하고 과거제를 폐지하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광서신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서신정을 추진하던 보수파들은 1908년엔 흠정헌법 대강을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흠정헌법 대강에는 입헌군주제와 인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인민에게 완전한 민권을 보장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전제군주권을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여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결국 청 정부의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혁명의 중심에는 순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순원은 1905년 일본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를 결성해 삼민주의를 주창한 인물인데요. 삼민주의란 민족, 민권, 민생을 뜻하고요. 민족은 한족 정권의 회복을, 민권은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공화정의 실시를, 그리고 민생은 백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원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혁명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청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태후가 사망했고요. 그러자 청 정부는 다시 입헌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이에 입헌파들 역시 정부를 버리고 혁명운동에 가담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청 정부가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 민간 철도의 국유화를 시도하자 결국 쓰촨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창봉기로 이어졌는데요. 1911년 10월 우창에서 신군들이 일으킨 이 우창봉기가 바로 신해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혁명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중국의 절반 이상의 성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세력은 마침내 1912년 난징에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해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화민국이 성립됐음에도 사실 아직 청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북쪽은 청이, 난징을 중심으로 남쪽은 중화민국이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청은 당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혁명의 진압을 명령했고, 순원 역시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줄 테니 청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순원의 중화민국을 선택했고요. 결국 위안스카이에 의해 청은 멸망했고,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대총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위안스카이의 가장 큰 목적은 황제가 되어 중국을 장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했는데요. 이러던 중 위안스카이가 갑작스레 병사하면서 중국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한 군벌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더 큰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천두슈와 후스 등이 주도한 이 운동은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를 비판하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의 수용을 주장했으며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간행했습니다. 이렇게 신문화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919년 5월에는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오사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의 산둥반도를 일본이 차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편에 있던 일본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산둥반도를 공격해요. 그리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산둥반도의 이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21개조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걸 위안스카이가 승인해줍니다. 그래서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차 대전이 끝났으니 중국은 다시 산둥반도가 반환될 것을 기대한 거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 등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일본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을 요구하는 오사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사운동은 이후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아편 전쟁부터 오사운동까지 중국의 변화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개항할 때 맺은 조약들을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근대화 운동은 주도한 사람과 슬로건 등 특징을 잡아서 흐름에 맞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